당장 여기에서 썩 나가시오. 국밥 한 그릇값도 없는 주제에 감히 이곳을 기웃거리시오? 국밥집 여자 주인의 성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사흘째 굶주린 양반 도련님 석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주머니를 뒤지며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그럼 제 몸을 팔겠소. 당신의 종이 되어 평생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소. 국밥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국밥 한 그릇에 몸을 판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과연 이 절박한 거래를 들은 여자 주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에 운명을 판 청년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선 이야기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밥 한 그릇이 바꾼 두 사람의 운명, 가슴 뭉클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북촌에 자리한 김진사댁은 대대로 이름난 양반가였습니다. 300석 넘는 땅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지요. 그 집 외아들 김석주는 22살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 과거 급제도 멀지 않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진사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적의 모함이었지요.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잡혀갔고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300석 땅도 기와집도 심지어 장롱 속 비단옷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석주는 몸에 걸친 옷 한 벌만 남은 채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배길에 올랐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며칠 못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주는 하루아침에 천지에 홀로 남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연루될까 두려워 문전박대했고 친구라던 이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련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양거리를 떠도는 거지. 그것이 석주의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무정했습니다. 첫날은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양반과 도련님이 어찌 구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석주는 빈속을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래도 석주는 버텼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석주는 종로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김진사 댁 도련님 아니냐고, 역적의 자식이라고 쯧쯧 혀를 찼습니다.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당에서 함께 글을 배우던 친구였습니다. 석주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도와달라고, 끼니 한 끼만이라도 얻어먹게 해달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석주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하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석주는 어느 기와집 담벼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담 너머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였습니다.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국밥 냄새였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석주는 무의식 중에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일어섰습니다. 국밥집은 초라했습니다. 허름한 초가의 낡은 발을 들이운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눈에는 그곳이 궁궐처럼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손님 서너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이 보였습니다. 석주는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머니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국밥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채워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안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가 석주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님이요? 아니면 구경이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석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국밥집 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돈이 있소, 없소?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한 푼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비키시오. 돈 없으면 구경도 말고. 하지만 석주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나중에 꼭 갚겠소이다. 여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중에, 양반님들 나중에는 본 적이 없소. 당장 돈을 내시오. 아니면 썩 물러서시오. 석주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석주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몸을 팔겠소. 종이 되겠소. 평생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니 제발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국밥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안에서 국밥을 먹던 손님들이 모두 석주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국밥 한 그릇에 몸을 판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자는 석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담이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담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천안 국밥집에서 종 노릇을 할 수 있겠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오. 물 길어 나르고 장작 패고 설거지하고 손님 시중 들어야 하오. 그래도 하겠소. 석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소이다. 무엇이든 하겠소이다. 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계약을 하지요. 당신은 오늘부터 이 집 종이요. 밥과 잠자리는 주겠소. 대신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오. 도망가거나 게으름 피우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알겠소.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국밥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국밥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석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고픔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석주는 그렇게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석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종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여자가 석주를 깨웠습니다. 춘월,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춘월은 석주에게 물동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물에서 물 길어 오시오. 한 20동이는 채워야 하루 장사를 할 수 있소. 석주는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평생 붓과 책만 들어본 손이었습니다. 물동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우물까지는 100포쯤 되었습니다. 석주는 비틀거리며 우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물을 길어왔을 때 이미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두 번째에는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리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춘월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석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동이를 다 채웠을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손바닥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었습니다. 춘월이 도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작을 패시오. 한 짐은 패야 하루 부를 때오. 석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통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평생 도끼를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내리쳤습니다. 도끼가 빗나갔습니다. 다시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겨우 장작 한 짐을 팼습니다. 손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물집 위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월이 석주를 불렀습니다. 설거지를 하시오. 그릇이 모자라면 장사를 못하오. 석주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석주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이 석주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양반 아니오? 김진사 댁 도련님이라던데. 맞소. 역적의 자식이오. 꼴 좋구만.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릇만 닦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설거지물에 섞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어느덧 국밥집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물 깃기도 장작 패기도 설거지도 이제는 능숙했습니다. 손의 상처는 굳은 살로 변했습니다. 부드럽던 양반의 손이 이제는 거친 일꾼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떠나고 석주와 춘월만 남았습니다. 춘월이 국밥 2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석주 앞에, 하나는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춘월은 석주와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석주가 놀란 얼굴로 춘월을 보았습니다. 춘월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먹으시오. 오늘은 내 남편 제사일이오. 석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춘월이 제사 이야기를 꺼낸 것이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춘월은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춘월이 국밥을 한술 떠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소. 이 국밥집도 남편이 차려준 것이요. 우리는 행복했소.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소. 춘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역병이 돌았소. 남편이 그 병에 걸렸소. 약을 구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소. 나는 이 집을 팔려고 했소. 하지만 남편이 말렸소. 당신이 먹고 살 곳이라고 절대 팔지 말라고 했소. 춘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났소. 나를 남겨두고 혼자 떠났소. 그 뒤로 나는 혼자 이 집을 지켜왔소.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말이오. 석주는 처음으로 춘월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고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버티고 있는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춘월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인 것도 그 때문이요. 남편 같았소. 절박한 눈빛이 남편과 똑같았소. 남편도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눈으로 날 봤소. 석주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춘월이 자신을 받아준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향한 이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국밥집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냉국을 찾았고 석주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석주는 우물로 향했습니다. 물 20동이를 길어 날랐습니다. 이제는 손에 익어 1시간이면 끝났습니다. 물을 다 길어오면 장작을 팼습니다. 여름이라 해도 국밥을 끓이려면 불이 필요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등에 흠뻑 젖은 적삼이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장을 보러 갔습니다. 춘월이 준 돈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휘었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춘월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그 옆에서 보조를 맞췄습니다.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손을 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흉터가 될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정오가 되면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석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이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물을 더 달라, 김치를 더 달라, 국물을 더 달라는 요구에 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석주는 우물가에 앉아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불었습니다. 물에 불은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춘월이 식은 국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석주는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것을 다시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장작을 쌓아두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석주는 부엌 한 구석에 깔아둔 거적에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월이 석주를 불렀습니다.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 좀 보시오. 숫자가 맞지 않소. 당신 글을 안다고 했소.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반 도련님이었으니 당연히 그를 알았습니다. 석주는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계산이 틀렸소. 이렇게 고쳐야 맞소. 춘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춘월은 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복잡한 계산은 서툴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춘월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부는 당신이 맡으시오. 저녁 일이 끝나면 정리하시오. 그날부터 석주는 새로운 일을 맡았습니다. 저녁이면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루 벌어들인 돈을 정리했습니다.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춘월은 그런 석주를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춘월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양반이었소. 글씨가 참 곱소. 석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소. 춘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의미 있소. 양반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니 놀랍소. 석주는 춘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월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스함이 어렸습니다. 석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춘월이 석주에게 새 적삼을 건넸습니다. 이거 입으시오. 당신 옷은 너덜너덜하오. 석주는 놀랐습니다. 적삼을 받아들었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춘월이 직접 지은 것 같았습니다. 바느질 자국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고맙소이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춘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니요. 헌 옷 입고 일하면 손님들이 뭐라 할까봐 그러는 거요. 하지만 석주는 알았습니다. 춘월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춘월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건달 셋이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주인 누구요? 큰 놈이 물었습니다. 춘월이 나왔습니다. 내가 주인이요. 무슨 일이요? 건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돈을 내야 하오. 한 달에 냥 단냥이요. 춘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나는 낼 수 없소. 큰 놈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법, 우리가 법이요. 안 내면 이 집 부숴버리겠소. 춘월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힘들게 일궈놓은 집이요. 한 푼도 줄 수 없소. 건달들이 일어섰습니다.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놈이 춘월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우시오. 석주가 건달 앞을 막아섰습니다. 건달들이 석주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양반은 주제도 모르고 나서. 석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분을 건드리지 마시오. 나를 건드리시오.
큰 놈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석주의 얼굴에 주먹이 박혔습니다. 석주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건달들을 막아섰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석주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석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석주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춘월을 지켰습니다. 춘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 결국 건달들이 지쳤습니다. 큰 놈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은 봐주겠소. 하지만 다음번에는 가만 안 두겠소. 건달들이 나갔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춘월을 지켰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춘월이 석주를 부축했습니다.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춘월은 석주를 눕히고 약을 가져왔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춘월이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손길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랬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소. 석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소.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말이오. 춘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국밥 한 그릇이 목숨보다 중요하오? 석주가 춘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중요하오. 그 국밥이 날 살렸소. 그리고 당신이 내게 새 삶을 주었소. 그것이 목숨보다 귀하오. 춘월이 흐느꼈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당신이 필요하오. 혼자 외로웠소. 남편을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소. 하지만 당신이 와서, 당신이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었소. 석주가 춘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드러운 손길보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킬 것이요. 당신과 이 집을 말이오. 춘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춘월이 따뜻한 국밥을 끓여왔습니다. 석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식은 국밥이 아니라 따끈한 국밥을 먹으시오. 당신은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사람이오. 석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국밥을 한술 뜨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팔았던 인생이 이제는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석주가 국밥집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석주와 춘월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둘의 관계를 알았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선비 차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석주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석주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댁에서 일하던 늙은 종 박 씨였습니다. 박 어르신, 어찌 날 찾아왔소? 박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기쁜 소식입니다. 대감마님의 누명이 풀렸습니다. 석주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아버지의 누명이?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영모를 꾸민 자가 잡혔습니다. 그 자가 대감마님을 모함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대감마님의 관직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곧 한양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석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소식이었습니다. 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산도 모두 되돌려 받았습니다. 집도 땅도 모든 것이 도련님의 것입니다. 어서 한양으로 가십시오. 친척 어르신들이 도련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석주는 춘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춘월은 놀란 얼굴로 석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주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주저없이 한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 씨가 재촉했습니다. 도련님, 서두르십시오. 대감마님께서 도련님을 몹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춘월과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박 씨가 춘월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련님, 설마 이 천한 여자 때문에 망설이시는 겁니까? 석주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이분은 천하지 않소. 박 씨가 놀랐습니다. 석주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돌아간 뒤 국밥집은 조용했습니다. 석주와 춘월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춘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시오. 석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 하셨소? 춘월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시오. 아버님을 뵈어야 하지 않겠소. 양반 도련님이 이런 천한 곳에 있을 이유가 없소. 석주가 춘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오.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한양에 가서 함께 살자고 하오. 춘월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양반가의 국밥집 여자가 들어갈 수 있겠소. 친척들이, 친구들이 뭐라 하겠소? 당신만 욕먹소.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상관없소.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춘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하지만 그럴 수 없소. 우리는 신분이 다르오. 당신은 양반이고 나는 천민이오.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오.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오? 당신을 버리고 가란 말이오? 춘월도 울었습니다. 그래야 하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길이오. 나는 괜찮소. 이미 익숙하오. 혼자 사는 것에 말이오. 석주가 춘월을 꼭 안았습니다. 안 가겠소. 나는 여기 남겠소. 당신 곁에 있겠소. 춘월이 석주를 밀쳤습니다. 가시오. 제발 가시오. 내게 빚진 것 없소. 국밥 한 그릇 값은 이미 다 받았소. 1년 동안 성실히 일했으니 말이오. 석주가 절규했습니다. 국밥 값이 문제가 아니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춘월이 외면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래서 보내는 거요. 당신의 앞날을 위해서 말이오. 이틀 밤낮을 둘은 서로를 설득했습니다. 석주는 춘월과 함께 있고 싶어 했고, 춘월은 석주를 한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지 않기로 말입니다. 춘월을 찾아갔습니다. 춘월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소. 석주가 말했습니다.
춘월이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한양에 가지 않겠소. 춘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은혜가 목숨보다 무겁다고 했소. 그 말을 잊지 않았소. 당신이 내게 준 것은 국밥 한 그릇이 아니오. 새 삶이었소. 새 희망이었소. 춘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오. 당신은 양반이오. 양반으로 살아야 하오. 석주가 웃었습니다. 양반이 뭐가 중요하오? 양반이었을 때 나는 행복했소. 아니오. 친구들은 나를 배신했고 친척들은 나를 외면했소.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오. 당신이 있소.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소. 춘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석주가 춘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나는 죽을 뻔했소. 하지만 당신이 살려줬소. 이제 내가 당신 곁에서 살고 싶소. 당신과 함께 이 국밥집을 지키고 싶소. 춘월이 흐느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이렇게까지 하려 하오? 석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니까요. 춘월이 석주를 안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주는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에게 전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아버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아들은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아들이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의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련님,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석주가 국밥집에 온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건달들이 다시 찾아왔지만 석주가 물리쳤습니다. 국밥집 장사도 점점 잘 되었습니다. 석주의 장부관리 덕분에 수입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석주가 춘월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을 하고 싶소. 춘월이 놀라 석주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했소. 당신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춘월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 허락하겠소. 양반과 평민의 혼인을 말이오. 석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양반이 아니오. 1년 넘게 국밥집에서 일한 사내요. 관가의 신분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소. 이제 나도 평민이오. 춘월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소. 석주가 춘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려면 필요한 일이었소.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작은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축복했습니다. 석주의 성실함을 보았고 둘의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석주와 춘월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절했습니다. 서로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께 절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둘은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월이 국밥 2그릇을 끓였습니다. 하나는 석주에게, 하나는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이 국밥을 함께 먹으면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는 거요. 둘은 마주 보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1년 반 전 석주가 처음 먹었던 그 국밥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생존을 위한 국밥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랑을 나누는 국밥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주와 춘월은 국밥집을 함께 꾸려갔습니다. 석주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춘월과 함께 이 작은 국밥집의 주인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봄, 춘월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석주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국밥집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석주의 성실함과 춘월의 손맛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아, 내 선택을 이해한다. 비록 아쉽지만 내가 행복하다니 아비로서 기쁘다. 의리를 지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양반의 도리다. 너는 신분은 버렸지만 정신만은 지켰구나. 자랑스럽다. 석주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석주와 춘월은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밥집을 지켰습니다. 아들 은희가 자라 부모를 도왔습니다. 석주가 70을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월이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한 적 없소. 석주가 웃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소.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소. 춘월이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둘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국밥집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인생을 판 양반 도련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도련님을 사랑한 국밥집 여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진정한 부귀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귀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사랑의 시작이었고,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국밥 한 그릇에 운명을 판 청년과 그를 받아준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분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석주, 그리고 그런 석주를 평생 사랑한 춘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적인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 이야기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